네, 다음은 정책 공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로써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 등급제 폐지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정순길 서기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장애인 정책과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예,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추진 계획을 담은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단체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이번에 안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5일 국무총리께서 주재하는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안건을 올리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기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에 대해서도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애 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장애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논의된 안건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됐고 내년 7월에 등급제 폐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시행 준비 계획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틀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목표 그리고 분야별 추진 과제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제5차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지향한 이번 정부의 그런 국정 철학을 담아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를 그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그런 인식,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하에서 복지, 보건 분야, 그리고 문화체육 분야, 소득, 고용 분야, 그리고 각종 권익 향상 분야, 사회 참여 분야 이런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70가지 세부 과제를 발굴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지 건강인데요. 장애인들의 복지와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장애인 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나오신 장애인 분들께서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자립하실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자립정착금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증의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를 위해서 권역별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계획이고요. 만성질환이 많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주치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간도 2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수학교 관련 이슈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추진되는 겁니까? 네. 장애인 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는 22개소, 그리고 특수학급은 1,250개소를 추가로 22년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의 반발 같은 문제 많이 이슈화 됐었는데요. 설치가 보다 용이하고 부지 확보가 쉬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을 확대해서 보다 지역사회와 개방된 환경도 갖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그런 진로 탐색도 더욱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런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그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의 이제 교육권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장애인 분들을 위한 통합
문화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7만 원 수준의 지원 금액을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보다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집 근처에서 편하게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 체육활동을 이제 지도해주는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생활체육 하실 수 있는 이런 교실이나 동호회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5가지 중에 지금 2가지 알아봤습니다. 복지건강 그리고 교육문화체로 알아봤는데 세 번째죠. 소득 경제 활동. 사실 장애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다고요? 네,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지원액을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21년에는 30만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를 통해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 비중도 높여 나가고 또 법을 개정을 해서 장애인분들의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일하실 때 그 고용의 질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직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가 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강화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분들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결국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들은 이제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기반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잖아요. 이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이런 차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적 장애나 뇌병변 장애 같이 좀 취약한 발달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나 행동 증진 발달 센터 이런 지원 기관들 좀 더 확충할 계획이 있고요. 정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권익 옹호를 위해서 공공후견인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도 금년에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회 참여 기반을 만드는 건데, 이제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 이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분야도 기존 분야에서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 ICT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장애인분들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중요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저상버스 보급률을 금년 19% 정도인데 현재 22년에 42%까지 크게 높여 나갈 계획이고 휠체어를 치를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그런 모델도 개발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기준을 베리어 프리 BF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 건축물에까지 확대해 나가서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그런 부분인데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예, 현재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을 하면 의학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제 장애인분들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다양한 각종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이런 장애인 서비스들이 어떤 획일적인 일종의 이런 장애 등급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분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일종의 자존감이나 그런 낙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이 장애 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기도 한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경우에 장애연금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 연금 1급,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그 수준에 못 될 경우에는 상급일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애 등급 기준이 폐지되고 이런 개인의 근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도입이 된다면 현재 상급 수준의 정신장애인 같은 분 같이 이제 실제 등급은 낮더라도 실제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종합 욕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네. 그러면요, 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은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활동 보조인이 조력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3급 이상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이 있더라도 4급 이하 장애인분들은 신청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등급 기준이 폐지되고 종합적인 욕구조사 기준이 적용되면 그 4급 이하 경증의 장애인분들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들의 삶이 사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어떤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도 장애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동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수단을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현재 복지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급 장애인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들이 장거리 이동 같은 경우가 많이 제약되는데요. 이제 등급 기준이 경우에도 폐지되고 이런 종합적인 판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급 이하의 장애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콜택시가 실제로 필요하신 장애인분들도 이런 교통수단 이동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권 같은 경우는 정말 장애인 단체라든가 굉장히 많은 또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예. 자, 그리고 장애인 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도 이번 그 등급제 폐지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네, 장애인 연금도 기존에는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가 어렵고 그래서 소득 기준이 낮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꼭 필요한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등급 기준이 없어진다면 등급에 따른 제한을 떠나서 실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현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근로 능력 있으신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들이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를 찾아서 연계해주는 이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앞서 짚어주신 이제 장애인 정책과 또 장애 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5년간의 장애인 정책의 로드맵인데요.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이때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장애인 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장애 등급제 폐지가 실제 장애인분들에게 체감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와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정순길 서기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